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는 목소리가 있죠. 가끔은 칭찬도 하지만 어떨 땐 정말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네, 바로 초자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강력한 내면의 목소리가 도대체 뭔지 정신분석학의 날카로운 메스로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을 다 끝내고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막 다그치거나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밤새 이불킥하면서 괴로워한 적 없으세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판결을 내리는 이 엄격한 재판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신분석학에서는 바로 이 녀석에게 딱 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입니다. 먼저 초자아가 뭔지 그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초자의 네 가지 얼굴,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초자의 영향, 심지어 전문가들까지 압박하는 초자아, 마지막으로 이 경직된 도덕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이렇게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 안의 목소리, 초자아입니다. 프로이트부터 현대 정신분석까지 한번 훑어볼 텐데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목소리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시작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초자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정신분석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만든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릴 적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시던 이건 해야 해, 저건 하면 안 돼 같은 규칙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서 내재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도덕적 나침판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감시하는 CCTV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바로 이 초자아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 초자아라는 개념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1923년에 프로이트가 처음 짝 지시한 이후로 계속해서 진화해왔죠. 20세기 중반에는 멜라니 클라인이나 비온 같은 학자들이 아니, 초자아는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아주 원시적이고 무서운 형태로 시작돼 라고 하면서 개념을 더 깊게 파고들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셀리아 하딩이라는 학자에 이르러서는 초자아를 훨씬 더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초자아의 네 가지 얼굴.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딩이 제안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적 사중주 비유인데요. 이걸 들으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셀리아 하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자아는 네 명의 연주자가 각기 다른 선율을 연주하는 음악적 사중주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네 명의 연주자가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데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음악, 바로 우리 내면의 비평가 목소리가 된다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그럼 그 사중주 연주자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연주자는 자아 이상입니다. 나는 이런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열망이죠. 두 번째는 내면화된 규범. 이건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목록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연주자가 좀 무서운데 바로 억압된 공격성입니다.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골마버린 분노.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연주자는 상실에 대한 분노.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 때의 그 슬픔과 분노가 우울로 변하는 감정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뒤섞여서 우리 안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사례로 보는 초자아의 영향.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가 실제 우리 삶에서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론이 현실을 만나는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초자아라고 다 똑같은 초자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어릴 때 만들어진 원시 초자아. 이 녀석은 정말 무자비합니다. 세상을 흑과백으로만 보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가혹하게 채찍질하죠. 반면에 잘 성장한 성숙한 초자아는 훨씬 지혜롭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하고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폭군 같은 원시 초자아를 현명한 조언자 같은 성숙한 초자아로 바꿔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정말 뚜렷하게 보인다고 해요. 정신분석가 엘리자베스 레디 씨의 말을 빌리자면 많은 환자들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에서는 가혹한 자기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인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서는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처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자아가 한번 잘못 뒤틀리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의 기복이 극심한 경계성 인격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흑백 논리에 갇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근본주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정신병리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겉으로만 도덕적인 척하는 위선, 즉 가짜 도덕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모두 왜곡된 초자아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얼굴들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석가를 억압하는 초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내면의 비평가라는 게 환자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환자를 치료해야 할 정신분석가들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합니다. 전문가라고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신 분석가들이 수련을 받을 때 무조건 정확한 해석을 해야 한다, 틀리면 안 된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겠죠. 이게 바로 그들만의 전문가적 초자화가 되는 겁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다른 동료들에게 비판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의 머릿속을 꽉 막아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할 분석가의 발목을 잡는 쪽쇠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경직된 도덕을 넘어서. 이토록 가혹하고 경직된 초자아를 마주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단순히 이 규칙 대신 저 규칙을 따르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다시 셀리아 하등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도덕적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환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돕는 핵심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석가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환자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애매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게 진짜 목표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넌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소리치는 그 경직된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 목소리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되찾는 거죠. 외부에서 주입된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 나만의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초자아를 길들이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초자라는 우리 안의 비평가를 속속들이 해부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의 비평가, 그 목소리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친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성가신 적인가요? 오늘 하루 조용히 그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